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재간둥이 사이다 박지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아침 출근길 시원하고 유익한 소식으로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글 좀 남겨주시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엄선해서 저희가 대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쑥쑥 뉴스 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주말 사이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소식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를 대통령실에 초청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비대위 지도부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안했던 날짜는 오늘로 알려졌는데 한 전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거절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비대위 인사들과 만나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는 걸로 전해지면서 당분간의 회동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뒤 총선 후에 9일 만에 자신의 입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밝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다음 날인 11일 날 사퇴한 다음에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냈는데요. 총선 패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되짚은 뒤에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뿐이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이 배신이라는 대목을 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배신이요? 네, 연일 한동훈 책임론 등 강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이 계속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했었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위원장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 이렇게 비난했었는데요. 또 지난 16일에는 대통령과 4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한 사실이 알려졌었죠. 네. 또 이 비공개 회동 이후에는 한 전 위원장에게 주군에 대들다가 폐쇄자 된 황태자라고 공격하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이 글이 홍 시장에 대한 맞대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이 대통령의 초청을 거절하고 올린 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용기를 낸 거다 이렇게 읽히면서 대놓고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기류를 내비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기상 대통령실 오찬을 거절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하긴 하지만 자,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친묵으로 일관하면서 행보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당권 도전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게시글 보면 복귀를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귀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복귀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가 되고 네. 있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신념을 갖고 있다. 정교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이렇게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향후 정치 재개 가능성은 좀 열어뒀지만 당장의 차기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윤 대통령의 초청 거부가 윤 대통령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다른 독자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선두인 만큼 더 유리한 방향을 위해서 입장 정리에 나섰다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뭐 한동훈 위원장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찬 제안한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또 통화해서
용산 대통령실 초청하겠다 이런 얘기도 밝혔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감을 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을 먼저 제안했는데요. 이에 이 대표도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 영수회담이 결성됐습니다. 네. 정확한 일정과 장소 등은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오늘부터 25일까지는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고 또 23일과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일정이 있어서 이를 고려해서 추후에 잡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잡힐지는 모르지만 일단 만나는 거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잖아요. 뭐 이재명 대표가 요구는 계속 했었는데 계속 만나지 않았는데 취임 후에 처음으로 만남을 가질 것 같아요. 아마 총선 패배가 영향이 컸겠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이 영수회담이란 단어 네. 자체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만남을 뜻하는 이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에 불과하다면서 거부했던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윤 대통령이 각종 형사사건 피의자인 이 대표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피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네. 총선이 집권 여당의 참패로 끝나고 남은 임기도 여소야대 형국에서 이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대를 네.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변화의 필요성에 강한 무게를 실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새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을 앞둔 상황인데 국무총리는 국회 인준이 필요하고 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회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정치해야죠, 대통령이. 근데 아마 협치를 하겠다. 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고 국무총리 인준은 뭐 헌법상에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 만나기로는 했어요. 그다음 중요한 게 만나서 어떤 얘기를 또 해야 될지 이런 건데 의제 두고 또 기싸움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오늘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 그리고 참석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이 의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총리 후보 추천과 또 인준 협조를 부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앞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들이 야권 인사였고 동시에 야당과의 협조가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참 많은 질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TF를 구성해서 영수회담 시기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회담에서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다소 대통령에겐 껄끄러운 주제가 함께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등 민생 대책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죠. 의제가 많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인선이고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특검법이라든지 법률, 민생 법안 처리인데 만남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영수회담도 이루어지기 전인데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벌써부터 여야에 엇갈리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또 하나의 예상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서는 회담 전부터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아쿠아일로의 고물가 앞에 민생 공연불만 외는 윤석열 정부식의 입경제를 타파하고 민생회복 지원금 등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건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앞서 지난 16일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번 회담이 또 사실상 성과 없이 서로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또 이번 회담에서 과연 이 얘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 대표는 꼼꼼하게 준비해서 가지 않을까 생각. 첫 이제 회담이니까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외교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는 6월 달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뭐 우리가 G7은 아니지만 초청을 못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가긴 갔잖아요. 업적으로 항상.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릴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사실 G7 정상회의에 첫 발을 디딘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2020년 주최국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2022년 회의 의장국이었던 독일의 올라프 슐츠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고 2023년 의장국이었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네.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첫 발을 디딘 2020년 이후 총 5차례가 진행이 됐는데 이런 5차례 중에서 초청을 받지 못한 사례가 2번이었는데 네. 이 2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이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참석 무산으로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판이 지금 쏟아졌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네, 야당에서는 이 G7 정상회의 초청받지 못한 걸 네. 두고 윤석열 정부의 편향적인 외교 안보 정책 탓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국가 기치를 내걸었었는데 이게 좀 무색해졌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서 선정돼 왔다면서 유럽국이 의장인 경우 유럽 정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들 특히 아프리카를 중점으로 초청해온 경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현재 윤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노선에 대한 비판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초청 불발 두고 보수 언론에서도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이번 G7 초청 불발을 두고 언론에서 강한 비판을 네. 내놨는데 오늘자 한국일보 사설 제목은 총선 졌다고 한반도 외교도 포기할 텐가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속된 외교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에서도 G7 초청 불발 외교 실패 논란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아하. 지난해 말 엑스포 유치 대실패부터 시작해서 대사 임명 25일 만에 물러난 이종섭 전 호주 대사 등 외교에서 뚜렷한 성과가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노선을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무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수 신문에서 또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강하게 연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짧게 의료 지금 대란, 의대 정원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가 2025학년도 그 의과대학 정원을 네.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의료계는 계속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이 정원을 50에서 100%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걸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의과대학 학장들의 의견입니다. 네. 또 이렇게 오락가락 정원이 오락가락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당장 수시 원서 접수를 5개월 정도 남긴 상황에서 당초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인원보다 최대 1,0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학들이 다시 모집 인원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서 정확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4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의대 교수들이 한 달이 되는 이번 주부터 민법상 사직 효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의료 대란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주 기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영식당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템베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자, 매주 월요일 모든 정치 시사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뉴스 인사이다 정치 미식가 분들의 입맛을 충족시켜줄 맛있는 이슈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우리 영식당의 공동대표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박영식 정치 에디터 또 이상민 PD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특별 손님으로 찾아왔는데 이제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네. 소감 좀. 제가 지분이 좀 있나 봅니다. 든든해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우리 이상민 PD가 오면 네. 너무 뭐 능력도 출중하지만 예.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시고 네. 그리고 또 계속 보면 볼수록 네. 윤석열 대통령 닮으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든든하다면서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저희도 영수회담 조만간 출연할 것 직접 같습니다. 이게 대화를 한다는 네. 느낌이 들어서 아니 불쾌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네? 이 PD. 아니 그 표현이 불쾌한 건 아니었잖아요. 윤 대통령님 닮았다는 닮으셨어요. 게. 두 분이 이제 말이 공동대표지셔가지고. 근데 성대모사를 네. 할 때 이렇게 이 얼굴도 좀 따라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거죠? 좀 이제 혼을 담아야 아.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박영식 우리 에디터도 잘하긴 하는데 네. 박영식 에디터는 얼굴을 천공 빼고는 못 담더라고요. 다른 얼굴이 쪽은. 천공이다. 네. 아니 왜냐면 근데 네. 그 제가 또 스피치 전공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 우리가 목소리를 비슷하게 하려면 이 하관이나 얼굴의 그 어떤 관상이 비슷한 담게 해야 사람들은 된다.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천공할 때는 손은 왜 그러는 거예요? 손은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이 담기지가 않기 때문에. 각자 다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게 아마 좀 따라도 하고 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오. 잘 보세요. 같아요. 뭐. 같아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박영식 에디터 좋죠? 같이 하니까. 예, 뭐 공동대표가 많아진다는 거는 식당이 네. 뭐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점점 저희가 이제 식당 크기가 커지고 있다. 나중에 이제 지점, 분점,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선거 때 보면은 네. 선대위원장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공동대표. 나중에는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알고 보니까 저희가 대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대위원장 많아야 되고요. 네. 방송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사람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인기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갤럽 조사가 좀 충격적인데요. MBS 조사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 23% 나왔습니다. 3주 전 조사보다 11%포인트 급락을 한 겁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지금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늘 옳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정치를 할 거기 때문에 정말 국민의 민심, 낮은 자세로 또 경청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23%면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국민의 민심을 듣는다니까요. 예. 그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 근데 문제는 아닌데 대통령이 아니, 참요. 23%라는 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말 같지 않습니다. 아니- 저런 식의 공세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님 검찰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한 해 만에 할던 그 지지도가 지지도예요? 24, 25 막 이랬는데 23은 너무 국민 낮아. 속으로 정말 들어가면은 정말 박영식 씨가 지금 박절하게 지금 대하는데 이거는 달라질 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렇게 여론이 아마 그래도 심상치 않은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회담 제안하신 아니, 거예요? 동훈이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니까 밥 먹자 그랬는데. 안 간다고 하던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해주세요. 참 아니 뭐 몸이 아프다는데 아니 먹어서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딱 맛있는 거 먹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김치찌개에 이렇게 해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그리고 파를 얘기하면 되는 다 얘기하지 마시죠. 다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는 전화 받으라 동훈아.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오찬 제안도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 지도부한테.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은 또 건강상 이유로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한테는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 회담이야 이루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뭐 인선 말고도 어떤 것이 핵심 안건이 될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 그 뉴스픽 시간에 네. 잠깐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인선 문제도 그쵸. 있고 특검 문제도 있고 민생 문제도 있는데 대통령 쪽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 총리 인선 관련해서 동의를 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고 지금 야.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대통령은 거론하겠지만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대목에서 아마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주호영 총리 후보자 정도면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받을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의견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일단 대통령 쪽은 이 대표 쪽에 인선 문제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민생 지원이나 특검 문제를 당연히 거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물론 민생이냐 특검이냐 전 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재명 대표 쪽은 대통령에게 이제 특검을 받아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1인당 25만 원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서 근데 의제 자체 조율이 어려워 보여서 이거를 이 접점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정무라인과 실무라인이 아마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 가동이 됐을 겁니다. 계속 대화를 하겠죠. 예, 의제 설정하기 위해서. 물밑 협상을 할 아마도.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게 될까? 그게 과연 좁혀질까?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겠죠. 하나 확실한 거는 뭐 사실 국무총리 인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헌법상의 야당의 동의, 인준이 필요하거든요. 나머지 장관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명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인준을 넘어가려면 지금 절대 다수가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뭐 예. 민주당 협조를 구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고 아마 그냥 제안하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민주당에게 소위 말해 제안해라. 야권에게 총리 추천권을 준다라는 그렇죠. 그런 보도도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그게 또 여당 쪽 반응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총리 추천권을 야당에게 넘길 수 넘겨주냐. 있느냐. 그거는 국정을 넘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네.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니 저 이재명이고요. 네. 네, 소위 네. 제가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많은 일들을 봤잖아요. 지역 화폐가 참 중요합니다. 예, 지원금에는 13조 원 가량이 드는데 정말 그 두 분 경제 좀 아시나요? 저희는 경제 전문가가 잘 아니어가지고 몰라요. 예, 뭐 저보다 모르시겠죠? 네. 자, 아무튼 그 승수 효과라고 있어요. 투여를 하면 많은 경제 부양이 일어납니다. 그 승수 효과가 발생되는 게 정말 이 국민의 삶이 어렵잖아요. 그 정치권이 그거에 목소리를 내린다 이런 차원에서 영수회담에서는 제가 반드시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이거 아마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까지 그러다 보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이재명 대표 목소리 들었지만 이게 좀 잘못되지 않을까, 예, 흐트러지지 않을까, 예. 이게 파토가 날거나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벌써. 저는 금요일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가능성을 딱 세 가지로 좁혀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영수회담이 열리기 전에 의제 협상 과정에서 결렬될 가능성.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수회담이 열리더라도 사실 예전에 영수회담 전례를 비춰보면 그 회담 당사자들끼리 네.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끼리 어떤 그 조율 과정에서 이 화합을 물리적 화합을 넘어서서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에 결렬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수회담이 열린 이후에 결과를 이제 열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회담이었다. 아하. 그래서 국민들이 평가하기에 이럴 거면 왜 만났냐. 이런 이제 야박한 평가가 또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는 얻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오히려 더 명분을 얻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얻은 결과가 없다. 이러면 대통령은 이미 지금 국정 지지도를 23%까지 기록을 했던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고 이미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회담을 제안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야당 대표가 양보를 하지 않아서 회담이 결렬됐다라는 식으로 대통령 쪽은 몰고 갈 것이고 야당은 또 야당대로 대통령이 지금 고집을 부려가지고 이 영수회담 자체가 결론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둘 다 똑같다라고 국민이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해는 야당 대표가 더 크게 볼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럴지라도. 김종인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 박영식이가 뭔 저 소리를 하는지 난 모르기 때문에 그 일찍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 태도를 바꾼 건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하루빨리 만나서 뭔가 해보려는 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위원장님 특검은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특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특검이고 사실관은 뭔가 영수회담이라는 거는 그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만나서 뭔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가 도출이 돼야지. 그 박영식이는 언제적부터 저 방송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이 돼야지. 너무 그 말씀 아유 죄송합니다. 일리 있는 네, 말씀입니다. 일리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집권하고 나서 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다운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족의 발전이다. 아 예. 또 정치 또 아주 정치 고수인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는데 만약에 영수회담 잘 진행이 되면 좀 강대강의 어떤 지금 국회 분위기 전국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또 오히려 좀 더 나빠질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위성 측면에서 네. 보자면 192석의 의석을 야권이 가져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22대 총선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의석을 확보를 했다면 저는 또 지난주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모두 참고하면 지금 대통령은 국정을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이 책임은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찾으면 안 될 것 같고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거를 이제 바로 잡는 것을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 함께 하되 1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상황이니까 국민들한테 이런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의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영수회담에 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야당이 이 192석을 가지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각종 특검과 민생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도 대폭 수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영수회담을 저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두 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대통령이 비판을 받을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한 쪽은 정부 여당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이제 뿌리부터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아주 초반에 드러났지만 본인은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네. 가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모두 태도 발언할 자체, 때. 네. 이런 자세 자체를 일단 숙이고 야당에게 많은 이제 선택권을 내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우리가 청구서를 받으면 둘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거를 선택해가지고 가스는 내고 전기요금 안 내고 할 수 없듯이 청구서가 왔다면 다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죠. 이게 국정 운영 이 모양 이꼴로 된 게 이제 한동훈 대구시장이죠. 비대위원장 때문이죠. 아니죠. 저거는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야. 내 그래 보죠. 대통령을 배신해 놓고 혼자서 셀카쇼하고 그 뭐 했습니까? 아니 그래도 열심히 전국에 한 비대위원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유세를- 말씀하면 안 되고 그 한동훈 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참, 내는 배신자는 용서 못해요. 네, 그래 봅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시면은 우리 대통령한테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하고 예. 배신을 해가지고 그런 척하는 건 내 누구 못. 아니 뭐 시장님 질문 있는데 홍 시장님도 예전에 대통령에 대한 저는 비판을 끊겠습니다. 뚜뚜뚜뚜뚜. 야, 홍준표 시장 말씀들이 아주 강해지고 대통령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좀 해보죠. 대통령이 직접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오찬 회동을 제안했었는데 뭐 비대위 소속 인사들한테 거절을 했습니다. 뭔가 불편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뭐 정중하게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 아닐까. 아, 그 정도입니까? 이미 뭐 그 두 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는 이미 파다하게 예.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전화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안 만나는 정치인을 저는
그동안 있었나? 그것도 심지어 전직 여당 대표였잖아요. 근데 건강이 안 좋다는 건 그냥 핑계인 것 같고요. 네. 앞서 지금 등장하셨던 홍준표 시장님을 네. 먼저 만난 것을 보고 상당 부분 어떤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받았다라는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것도 사실이나 네. 패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을 16일에 먼저 만났다. 이러면 내가 어떤 국정을 운영할 만한 그런 파트너가 아니고 홍준표 시장이 먼저 거론될 만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런 성정이나 성격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상처를 받고 어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한동훈 그럼요. 위원장이. 그럼요. 저기요? 예? 제가 무슨 핑계를 댔다고요? 건강이 안 좋다는. 건강. 제가 김건모입니까? 네? 무슨 핑계를 그렇게 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그거를 한 것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죠. 아니, 저는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선거를 치렀고요. 아니, 저는 근데- 국민만 보고 나아가는 게 정말 정치인의 태도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비대위원장님도 아니 비대위원장님도 그 SNS에 쓰실 때 주체를 확실하게 좀 밝히시면은 언론인들이 오해를 좀 덜 할 텐데. 읽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주체를 좀 저는- 밝혀주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그 뜻을 찾아가는 것도 언론인의 역할이니까요. 아, 이게 아니 주체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굳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그거 있는데. 민주당에서 시킨 질문인가요? 예? 아니 저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데. 네. 자, 이게 어쨌든 저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 정치 해올 겁니다. SNS를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얘기인지, 네.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또 여권 일각 비판에 대한 또 직접 반박인지 속내가 어떨까요? 아니 근데 여기 저도 예. 아까 계속 주체를 강조했지만 네.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 언급을 하진 않고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국민뿐이다.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듣기에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여론조사를 통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민심이나 당심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워딩이 나왔다고 보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좀 전 피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 복귀 할까요? 그러면? 저는 빠르게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예.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아하. 그래서 만약에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대권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노려본다고 친다면 네. 빨리 등장해서 당내에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상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것도 며칠 뿐이지 지금 한 일주일간 자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가 꽤 오래 사라졌다가 지금 또 등장했어요, 새롭게.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등장한 거 보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어렵다. 지금 이 시기를 실기한다면 네. 더 이상 정치면에 자신의 이름이 사라질 것이라는 어떤 위기감과 위기의식 이런 걸 분명히 느꼈다고. 박영식이는 자꾸 한동훈이 편들지 말고 예. 내 편 좀 들어줘. 예. 내 편도 들어줘요. 대구 오기 싫어요. 아니 저는 대구를 이미 그 내 여러 차... 품 속에는 박영식이를 품을 준비가 돼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어째 그러노? 아니 저는 홍준표 시장님이 저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고. 그건 맞아요. 아 예. 참. 아니 그래서 먼저 우리 홍 시장님이 사실상의 당권 경쟁에 이미 대통령을 만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사람이 당권 도전을 쌍방이 둘 다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일단은 여권도 하여튼 바쁘게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예예예. 당연합니다. 아유 안철수 위원장님. 저는 죄송합니다. 그 당대표에 욕심이 없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예. 모릅니까? 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없는 것 같기도 사람은 하고. 다 이광재 찍었습니까? 아니 네. 근데 진짜 그 당권에 욕심이 있는 것 같기도 전혀 하고 없습니다.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노 아닙니다. 저는 전혀 욕심 없고 저는 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시죠? 저 이래봬도 사선 중진인데요. 벌써 사선. 해야 챙겨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불출마합니다. 아니 안철수 당선인님 제가 궁금한 게 꼭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마디씩 하시는 게 그 예. 일반 대중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안랩 주가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알랩도 갔다 왔어요. 예. 저희 사진 찍는 게 전통이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예. 할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뭐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당권 도전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생기고 있고 이게 혁신형 비대위를 빨리 꾸릴지 관리형 비대위를 꾸릴지 등등이 아마 여권의 이슈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이제 등장하는 네. 인물들의 면면들을 보면 사실 수도권과 영남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볼 수 그렇죠. 있겠지만 수도권 쪽에서는 대부분 잠깐 잊혀졌던 중진들, 뭐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윤상현 윤상현. 이제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조기 어쨌든 정치권 복귀에 이어져서 수도권 안에서 움직임을 같이 할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봐야 될 같습니다.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지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국 대표가 제가 제안한 만남에도 수용하시기를 촉구한다. 조국 대표도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 혹시 예, 조국입니다. 예, 조국 교수님. 예. 반드시 영수회담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그래요. 영수회담 제안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네. 아유. 결연하군요. 아, 결연하네요. 제가 쓰레기 스스로 버리는 모습, 이런 게 바로 정치 혁신입니다. 예, 결연합니다. 결연합니다. 우리는 혁신해야 됩니다. 예. 저희 당 이름이 뭐죠? 조국 혁신당. 조국 혁신당.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이게 끝입니까? 네. 편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편파 아니에요. 멘트가 이렇게 짧은데. 편파 아니에요. 예, 편파 아닙니다. 더 못하신 것 같아서 지금 막았는데 조국 대표 영수회담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까요? 아, 저는 뭐 받을 가능성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혀 없다고 네. 보고요. 일단 없고요. 이걸 받게 된다면 사실은 논리상으로 봤을 때 네. 영수회담 한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제안을 했는데 네. 조국 대표가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만나준다. 그럼 이제 누가 만나자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 만나야 개혁신당 됩니다. 대표도 네. 만나줘야 다 되고 만나야 됩니다. 어쨌든 공당의 대표들을 다 만나야 되는데 이럴 거면 다 같이 만나는 방식이 오히려 더 나았을 수 있다. 왜 우리가 보통 어색한 사이지만 그렇죠. 단둘이 밥 먹기 어려우면 조금 더 어색하더라도 같이 밥 먹는 다 게 훨씬 같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면 영수회담이 아니라 야당 대표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만나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훨씬 더 분위기 형성에 원활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미 순서상 영수회담을 먼저 던졌기 때문에 조국 대표의 저런 제안을 받기가 어렵겠죠. 어려울 것이다. 조국 대표의 지금 제안은 영수회담 이후에 나도 만나달라라는 제안이어서 시간순으로 봤을 때 영수회담 끝나고 조국 대표와의 단독회담을 한다? 이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우, 두 사람이 만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표직 연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앞으로 뭐 차기 국회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 누가 지금 할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인물이 나와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제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막중한 네. 책임이 있고 막중한 또 힘이 권한이 있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그런 인물들이 와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국회의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매우 왜냐하면 중요하죠, 사실. 21대 국회에서 제 죄송한 얘기인데 전직 국회의장 분들이 그리 두각을 드러낸 그 어떤 박병석, 김진태. 예. 선택을 김진표. 죄송합니다. 김진표 아니에요. 김진표. 강원도지사죠. 네. 죄송합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 중요한 순간에 국회의장으로서의 일을 네. 저는 못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좀 흐지부지했던 것이 사실이어서 강단 있고 소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를 대변할 수 있는 네. 그런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좀 더 파워풀하고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조정식 국회의장이나 추미애 의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육선. 민주당의 주로 당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의장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것 네. 같고요. 당 내에서 이제 의원들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조정식 전 사무총장이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민생 입법이나 개혁 과제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잘 이행할 수 있는 걸맞은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네. 민주당 주도로 하는 법안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내대표는 정무 감각이나 실무 감각도 좀 뛰어나야 되겠죠.
국회의장은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야.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상 원내대표 지금 성실하게 수행해서 김승태입니다. 예. 원내대표는 사실상 여당과 야당에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 전체정부의 수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투쟁적으로 하다가도 협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사실상 천둥 번개수 같은 이 정치판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길이다. 굳이 선출을 잘해야 된다. 사실상 이거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원내대표는 사실 지금 대추적으로 높인 사람이 대한민국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전선에서 역할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근데 원내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가만히 계세요. 저는 가만히 계세요. 코가 오늘따라 더 막힙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야, 아니 근데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그 원내대표의 역할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보시는지. 사실 원내대표라는 거 이게 원내장을 아울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추적으로 각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협상을 잘 해야 되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대추적의 수많은 사실상 일들을 정말 추진하기 때문에 이라고 노력해야 된다. 사실상 아니는 게 뭐 사실상 뭐 이런 것밖에 안 들려서 사실상 예, 아니 사실상 시청자분들이 지금 예. 김성태 원내대표님 오전부터 술 드셨냐? 술 취하셨- 아닙니다. 제 코가 지금 꽉 막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자, 김성태 원내대표, 예.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시죠. 예. 사실상밖에 안 들려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 22대에서 이제 국회의장, 원내대표 뽑아야 되는데, 국회의장은 사실은 의원들이 다수로 뽑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하고 또 달리 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예전에 보면 김진표 의장이 될 때도 아마 그런 얘기들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미애 네. 그 국회의장 그 후보자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제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개혁 입법에 대한 성과를 낼 만한 적임자다. 그리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구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이제 핍박을 좀 받았던 만큼 본인이 또 예전에 과거에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개혁 입법 과제에 최대한 성과를 낼 것이다. 적임자다라고 보지만 당원들의 입장은 그러한 것 같고요.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인지도나 내지는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실제 만약에 경선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어떻게 될지 알 수 그건 모르는 겁니다. 다수가 나와도 이게 뭐 결선 투표가 없어요. 예, 예. 여러 명이 나왔는데 예. 한 표를 더 받은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뭐.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의장 선출 사례들을 보면 당내에서의 어떤 의견과 네. 당원들의 의견과는 좀 다른 결론들이 많이 났던 경우들이 있어서 네. 이번에도 그럴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수도 있을 예, 것이다. 그건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요. 네. 자,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 듣다가 정신을 잃어서 사실 선출을 잘해야 된다.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잘 뽑아야 된다. 잘 뽑아야 된다. 네, 하나도 안 잘 들리니까. 뽑아야 된다. 네, 아닙니다. 통역으로 좀 아니요, 근데 부탁드립니다. 거의 들리긴 한데. 아니 이거 저희도 할 수 있을 것 할 수 같아요. 있는데. 샤샤샤 기자님. 저는 말은 제대로 합니다. 네. 잘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김성태 원내대표 보고 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관리형으로 가는 겁니까? 혁신위로 가는 겁니까? 근데 혁신위로 가기에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대위가 이제 4번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혁신위와 혁신위로 가야 되냐 아니면 관리형으로 가야 네. 되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매번 놓였었고요. 매번 관리형으로 갔었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선 혁신형으로 간다고 하면 혁신형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등장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로 가기 전에 당내 내부를 정리할 수 있는 관리형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지배적이고요. 네. 다만 전에도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에서도 이거 가지고 또 또 싸움 싸웠었거든요. 나죠. 결과적으로는 관리형으로 갔습니다. 예. 관리형으로 가서 후보들을 용산의 힘이 작용해서 솎아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아무리 대통령께서 당무 개입을 안 한다고 선언을 그간 해오셨고 대통령실도 선을 그었지만 이번에도 관리형 비대위에서
누가 윤심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주도적으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김기현 대표 전 대표에게 가능합니까? 예, 김기현이고요. 그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말 아유, 예? 뭐라고요? 정말 곤란한 게 아유, 어떻게 저런 당에 그 황운하 후보 있지 않습니까? 황운하 의원.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왔는지 지금 다른 주제가 생각이 안 났어요. 아니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이러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도. 근데 제가 제 능력 때문에 됐잖아요. 아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저희 대선 질 뻔했잖아요. 아니죠.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대선을. 아니죠. 저 민주당 후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달랐어요. 저희는 정말 당원 100% 당원이 뽑는 당대표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된 거죠. 실력이 있으니까. 예, 아니 믿음직한 울산의 그 중진이니까 된 거죠. 아니 그건 어디까지나 대통령께서 아이,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수면 아래에 있던 김기현 전 대표. 저는 달라요. 저는 저기 달라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아유, 아유, 곤란한 상황이라서. 예, 김기현 전 대표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유, 오늘 저 김성태 원내대표가 빵 터뜨려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두 분 우시는 걸 봤어요. 아니 아침부터 진짜 정말 그 눈물을 쏙 빼놨습니다. 본인보다 더 본인 같은. 네.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아마 김성태 의원이 보셨으면. 웃겼으면 된 거죠. 아니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실제 만나신 적 네, 있잖아요. 본 적 있습니다. 대화한 적 있습니까? 네. 뭐라고 혹시? 그분이 제 앞에서 말을 잘 안 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따라 할까봐. 참 잘해요. 이런 거 아시는데 참 잘합니다. 잘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식당은 이렇게 재밌게 흥겹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식 에디터, 이상현 PD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험지에 출마해서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던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이재성 미래비전 연구소 대표, 또 송교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총선 이제 끝나고 두 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송교 변호사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이제 낙선의 아쉬움을 지지자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또 상가에서 시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만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이승 후보 이제 대표님도 그렇습니까? 예, 우선 저는 좀 감사 인사 드릴 분들 네. 감사 인사 드리고 체력이 많이 소진돼서 네. 체력도 좀 보강하고 어허.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건지 계획도 세우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재성 우리 대표님 첫 출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그 국회의원 선거 총선 해보시니까.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고마운 분들을 많이 만났던 거는 네. 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하나의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실, 이게 우리 고향 부산의 정치 현실이구나 네. 라는 것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예. 지금 댓글에 KT24님, 나 이재성님 팬인데 엄청 응원했는데 유유 이게 글도 있고요. 예. 랑님도 이재성 후보는 너무 아쉽습니다. 글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송교 변호사님도 처음이죠. 저는 근데 항상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예, 경선만 처음 출마했죠. 네.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죠. 네. 감사한 분들 많이 이제 만나는데 다만 저는 우리 정치 제도 그러니까 현재 지역구 제도는 저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라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민의가 보장되지 못하는 제도의 문제 그런 것을 좀 더 실감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송파도 그렇고 사하도 그렇고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재성 대표님 보니까 처음 여론조사가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던데 예. 좀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마 지금
이 영입 인재였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가도 되잖아요. 하필 거기를 또 조경태 의원이 있는 곳. 제가 이제 작년 12월 14일 날 이제 인재 영입이 됐는데요. 정치를 하게 된다면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나왔고 의대까지 다녔던 고향이 갈수록 쇠퇴해 나가는 것들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뭔가 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때 정치에 대한 신뢰 또 우리나라에 대한 비전이 제시될 거라고 해서 도전을 했는데 처음에 상대 후보랑 격차가 30% 이상 났을 때는 좀 두려웠죠. 하지만 제가 스타트업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스타트업 후배들이 스타트업 할 때 선배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랬을 때 제가 no fear 그랬거든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험지란 것을 알고 갔고 이게 험지구나. 근데 여기서 얼마만큼 따라가서 역전시키느냐 하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송 변호사님도 질문 좀 드려보면 송파을은 뭐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근데 도전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우리 이재성 뜨겁습니까? 대표님과 기분이? 같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평소에 이 정치는 자치 이해해야 되고 또 생활 이해한다고 봤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왜 이 말씀 강조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괴물 같은 사람이 등장한 것도 우리 정치가 평소의 생활 속에서 또 자치 속에서 발전했다면 등장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생활 속에서 자치 속에서 점검해 가는 게 정치라고 생각했고 그런 점에서 저도 이재성 대표와 같은 생각에서 도전을 한 겁니다. 배현진 의원이죠? 그렇죠. 해볼만 했습니까? 해볼만 했죠. 해볼만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따 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부동산 부동산 이슈 때문에 넘질 못한다. 부동산 조세에 대한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던 지역이어서 그 벽이 굉장히 컸다라고 봅니다. 사화도 얘기를 좀 해보면 시작은 차이가 30%포인트 이상 차이 났는데 그 여러 조사 보면 총선 직전에는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는 이제 사실 이렇게 됐는데 총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송파구는 전반대. 그러니까 사하을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도 소득 수준이 제일 낮은 축에 속하는데요. 아마 우리 진보적인 개념을 가진 분들의 공통된 과제가 있잖아요. 왜 저런 저소득층들이 진보를 외면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숙제를 더 한번 확인했었고요. 조경태 보고 있나? 예, 제가 그런 슬로건을 던지면서 조원님하고 뭐 공식적으로도 우리가 토론도 하고 비공식적으로 대화도 많이 나눠봤는데 굉장히 그 과제는 저는 확실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벌써 시작한 4년이 남았는데 언제든지 도전할 겁니까? 한다면 계속 사합니까? 저는 우선 왜 비례가 아니라 그렇고 부산 사에 나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영입된 인재들 보면 가장 제일 먼저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간다고 했죠. 그 점은 저희들이 정말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특히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에서도 이른바 인서울이라는 대학 이런 개념은 정말 그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그냥 끄리낌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 사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컸었고요. 제가 지역에서의 성공 사례를 만들겠다는 도전은 실패했지만 이번에 어쨌든 범야권 확실한 여소야대가 됐고 또 무능하고 오만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목표는 이제 2년 뒤에 다가오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바로 얘기를 하셨네요. 부산에서의 성공 사례가 나오는데 저는 민주당과 아주 적극적으로 함께할 생각입니다. 지방선거 도전할 수 있다. 가능성 열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 얘기도 좀 하면 이번에 송파, 강남 뒤집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선거운동 하면서 민심을 보니까 어땠습니까? 송파나 강남 쪽 사람들? 저도 아까 이제 이긴 결과도 있었다고 했지만 강남에서도 특히 저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4, 5일 전부터는 상당히 변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부동산 조세 정책이 그쪽 우리 지역에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한 건 사실이거든요. 이를테면 평생 투기한 분도 아닌데 그냥 고가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한 부동산 조세 때문에 상당한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이제 이러다가 다시 옛날 부동산 그런 조세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그런 역풍을 굉장히 현장에서 이제 마지막에 좀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 사례하고 우리 송파 사례는 정말 우리가 잘 좀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우리 개혁 세력이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서 또 그리고 비교적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부유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어떤 좋은 사례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제 성공했다고 자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지지를 끌어낼 것이냐. 이 두 개가 다 결합돼야 저는 3년 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남하고 송파하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좋은 결과가 안 됐던 곳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지. 그래야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이긴다고 있으니까. 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 이 대표님 역할 또 제 역할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전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 그리고 생활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도전할 생각입니다. 두 분 다 벌써 죄송하지만 낙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또 한다고 하니까 질문이 제가 좀 더 죄송스럽네요. 저희들은 이제 4년 후 구체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우리가 갖고자 했던 그런 정치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역에서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 그런 의미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두 지역에서 얼마나 좋은 어떤 우리 개혁 세력이 더 득표를 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신다면 뭐 두 분도 지금 하던 송파, 사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지금 총선 얘기도 했는데 이번 민주당 총선 두 분은 뭐 낙선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평가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제 실점, 특히 물가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현장의 경기 침체는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좀 미봉책으로 막아뒀던 여러 실책들이 터져 나올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크고요. 이제는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뭐 견제나 심판을 넘어서 수권, 대한정당으로서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송기호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 이게 예전에 엘리엇처럼 삼성 합병 과정에서 손해 이제 입혔다면서 그 소송 제기를 했는데 요거 지금 소송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민주당이 지금 자축할 때가 아니다라는 점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이 말씀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이 국제 중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은 현재 론스타, 그 다음에 엘리엇, 이번에 메이슨 이 세계 국제 이 금융자본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제소를 당해서 패소를 한 그 배상액이 한 5,200억쯤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지금까지 계속 그 5천억이 넘는 이 배상금 문제를 일으킨 자들, 이를테면 론스타 같으면은 국제법을 어겨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패소를 하도록 한 자들, 또 그 과정에서 이익을 본 자들, 엘리엇이나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이 이득을 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동훈 장관, 그 법무장관 시절 제가 계속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 문제를 그 국제중재 판정 무효로 가지 말고 지금 런던 법원이나 뭐 싱가포르 법원에 이제 무효 소송을 냈는데 그건 무책임하다.
그런 무효 사유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법무장관 시절 때 이 문제를 불법 행위를 한 자들 또 이득을 본 자들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그걸 대안을 마련하라. 그걸 요구를 했는데 끝내 안 하고 이제 물러났고 지금 이제 뭐 정치 일선에 다시 나오니만 그러고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지금 아무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결국 우리 국민 세금으로 이런 국제중재 패소 배상금이 5천억 원이 넘고 이게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풀어나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기기 어려운 소송인데 이길 것처럼 뭐 법조인들은 알만한 사람 다 아는데 마치 뭐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있는 것처럼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져서 엄청난 배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는 그 이익을 얻은 사람한테 구상을 행사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윤석열 정권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국제 통상이나 국제 문제가 사실 이제 여야 네.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런던 법원 또 앞으로 이제 뭐 아무 틀림없이 메이슨 건도 윤석열 정권은 결국 이제 그 삼성 승계 또 박근혜 정권의 문제인데 네. 이것도 틀림없이 아마 싱가포르 법원에다가 뭐 중재가 잘못됐으니 무효로 해달라는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윤석열 정권이 던져놓은 이 무효소송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이루려고 하는 다음 정권에서 새로운 민주당 정부 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는 정당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네. 봤을 때는 시급히 어떤 대응을 그래서 이 국제 통상과 관련된 또 현재 아까 말씀하신 물가를 포함한 경제 오히려 그런 비상 플랜을 우리 민주당이 현재 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지금 왕자 어린님이 부산이 너무 아쉽다. 뭐 7, 8석 우리 이재성 후보 포함해서 근데 왜 이렇게 졌냐 이런 질문들이 좀 와요. 민주당 아마 지지자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존감과 네. 현실의 부조화, 어떤 부산이 이렇게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이 사실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근데 아마 이번 결과를 보고 또 부산 시민들은 뭐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닌데 하는 또 묘한 부분들이 있을 거다. 사실 100대 기업 하나 없습니다. 부산이.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국제 박람회 보면 29표.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대학 시험을 쳤는데 네. 우리 집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아하. 근데 밖에 가서 시험 어때요? 그러면은 못 봤다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그 민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그 분명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걸 못하네요. 못하는 거 맞는데 못한다 얘기하기 뭐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인정을 하고 지금 부산이 위기다. 정말 위기고 그 위기의 근원에는 경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한 사실 합리적인 선으로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안 얘기도 좀 바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 만에 이제 영수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두 분 보시기에는 어떤 얘기가 좀 오갈지 그리고 뭐 주목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무엇보다 경제 이야기가 오고 핵심 주제로 오고 가야 되겠죠. 네. 아니 그리고 당연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경제를 제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민생회복 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이죠. 그거 정말 반드시 관철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기 단기적으로는 아까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성공 조건들이 이미 사실상 무너지고 있고 또 현장은 훨씬 더 참담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비상, 사실 경제 비상 사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문제부터 제기될 것으로 보고 또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꼭 얘기해야 되고 뭐 이것도 인선이지만 그중에 지원금 4인 가구 100만 원, 1인당 25만 원 그 얘기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일단 인정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특히
사실 이 고금리 문제는 네. 이 양극화를 굉장히 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하지만 현장에 가면은 뭐 공실률 문제 그리고 특히 자영업자의 그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소비 활성화를 해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대통령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원금 두 분은 공이 이제 그래 보시는데 벌써 이제 이 회담도 하기 전에 지원금 얘기가 가장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안 된다. 된다. 근데 그 안 얘기를 하는 것 된다고 같아요. 이른바 포퓰리즘을 말한 네. 사람들은 정말 그분들은 지금 서민들, 시민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뭐 또 필요한 게 인적 쇄신입니다. 국무총리라든지 비서실장.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인선이 좀 해야 되는데 하마평만 무성해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인적 아직 상황. 예. 대통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까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경제와 관련한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그런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인선이 가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뭐 경제나 정치를 꼭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민생 경제의 능력을 가진 그런 인선이 와야만이 지금 이 민심을 그나마 좀 이렇게 보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이 좀 더 빨리 제자리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정신을 못 차린다고 잘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정신 자체가 없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어떤 뭐 역사의식 철학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당연히 대통령이면 역사의식 철학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현재 다수 대중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삶의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인선은 경제 회복에 맞춰서 일단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뭐 누구를 불러서 뭐 만찬하고 누구를 어떻게 뭐 비난하게 하고 뭐 그런 분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냥 부부가 여전히 그냥 그 부부 놀이하고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심각하다. 네. 그 민주당 인사들이 거론이 됐어요.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거론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전형적인 구태다. 예.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뭐 단기적인 쇼맨십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구조적인 문제고요. 경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일을 한다면 그래도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분들이 명확하게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인선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느낌은 안 든다라고 두 번 짚어주셨고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이 됐고요. 정책위 의장에 진성준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너무 친명계 위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평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친명 또는 뭐 그렇지 않은 명 이렇게 나누어서 언론이 너무 접근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특히 기존 사무총장이 물러나면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들은 지금 민주당 시기가 뭐 이른바 친명이 아니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많은 문제들이 사실 드러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당 민주주의,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더 집약되고 또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정당 개혁, 내부 개혁도 더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새 사무총장이나 정책위에서 핵심적으로 뭐 친명 그런 게 아니라 경제 문제. 당장 우리 민주당의 비상경제계획 플랜 가동하는 뭐 이런 데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인물들? 예, 뭐 어쨌든 8월 달에 다시 또 인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때 새 지도부가 들어오면 또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대한수권정당으로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다시 큰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국민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다음 지자체 선거, 그 다음 대선까지 잘 이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께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로 좀 뜨겁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우선 대표 어떤 그 본인의 네. 어떤 또 판단 구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에게 국민이 마지막으로 한 번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이다. 이거 마지막이다. 네. 이번에도 민주당이 제대로 뭔가 정말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우리 민주당이 큰 사랑을 받았느냐, 저는 꼭 그렇게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아까 연임 문제를 포함해서 정말로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재성 대표님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예, 본질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제 국민들 뭐 회사로 치면 사실 CEO가 누가 되느냐 이전에 이 회사가 갖는 비전을 네. 이 CEO가 얼마나 잘 풀어낼 거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우선은 민주당이 수권 대한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런 비전을 누가 제일 풀어나갈 거냐 하는 부분으로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정리해 보면 반대도 찬성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반대냐, 그러니까 모든 게 순리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비전이라는 거죠. 네. 이런 비전을 이러한 사람이 내놓는다 그러면 연임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런 비전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임이냐 아니냐는 문제부터 먼저 제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당 대표시기 때문에 좋은 어떤 수권 대한정당으로서 비전을 제시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럴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츠다로바님입니다. 두 분 같은 인물이 민주당 후보라는 게 자랑스럽고 희망이 보이는데 자주 좀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자주 주셨어요. 불러주십시오. 자주 좀 방송 활동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도. 그래서 그 글도 주셨고요. 자, 앞으로 좀 행보라든지 좀 목표, 계획 말씀 좀 부탁. 송 변호사님부터. 예. 무엇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지지해 주신 우리 송파 유권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앞으로 행보는 아마 저나 이 대표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향하고자 했던 정치 민주주의의 가치, 특히 저는 자치의 또 어떤 생활 정치의 가치를 또 지역에서 네. 또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성 대표님. 저는 이재성 미래비전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유세기관 중에 고등학교 수학 문제 푼 후보 이래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지금 계속 글들이 올라와요. 수학적 논리 타당합니다. 수학을 잘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네. 미래비전 연구소의 그 미래비전은 개인 네. 그리고 부산 그리고 네. 국가 이 세 가지 축으로 잡고요. 수학 강의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예, 인공지능 시대에 예. 수학적 능력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3살 이재성이 어떻게 적석에서 수학 문제를 풀 수 있었는지도 특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댓글에 전 수학 얘기가 자꾸 나오길래 저도 이제 수신이 다 돼가는데 저희도 한번 불러주세요.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인수분해를 할 수 없는 집합 정도만 기억, 함수를 풀 수 있을까 싶은데 앞으로 수학 강의도 좀 할 그렇죠. 겁니까? 예, 저는 창의적인 캐릭터 그리고 창의적인 접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지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걸 모르는 정치는 없잖아요. 네. 이게 필요한데 해결책을 제시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창의적인 부분들이 나오려면 수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락님이 예. 우리 송교 후보님 인상 너무 좋으시다. 아유, 또 우리 감사합니다. 최파랑님은 이재성 부산시장 나오세요. 이렇게 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대표님, 송교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뉴스 인사이다 1부 이제 끝내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 총 10분에게 클래식 음악 공연 티켓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나오는 화면 22일 오늘까지 지금 QR코드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로 하시면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하겠습니다.
손정범 피아노 리사이틀, 독일 ARD 콩쿠르 피아노 부문 첫 한국인 우승자,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들려주는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의 걸작, 5월 2일 토마토홀, 많은 성원 바랍니다. 뉴스 인사 프라임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2주째 하고 있습니다. 네. 어색하냐고 질문 주셨죠? 이게 더 푸근합니다. 네, 항상 방송 자주 하곤 하지만 우리 김진애 의원님 오시면 아주 뭐가 자신만만 에너지가 느껴져요. 올라오죠. 김진 에너자이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 정도로 열기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오늘도 좀 일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한테 만나자고 제의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성과가 있을까? 또 일각 회의론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또 아직 날짜하고 회동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아니 일단 제일 첫 번째 효능은 지금 23%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을 일단은 약간 스톱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그것 때문에 저는 몰려서 전화 걸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을 많이 안심시킨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난다니까 뭐 일단은 좋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표현도 잘했어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고맙다. 그건 뭐냐 국정에 대해서 이제 같이 논의하자고 그러는 건데 근데 벌써 오늘 되니까 뭐 조율한다 그러지만 벌써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결렬될 거다. 의제가 잘 안 돼서 협상이 잘 안 될 거다. 끝나고 나서 서로들 뭐 남탓할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니 저는 여하튼 만나는 건 좋아요. 만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저기가 국민들이 하거든요. 여하튼 간에 1년 11개월? 11개월 만에 그건 대통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미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고요. 만나서 잘 안 되더라도 이번에 잘 안 되면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금 저는 이제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대통령이 지금 솔직히 몰려 계시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이제 이거를 탈출구를 열어주는 것도 야당 대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걸 자꾸 몰고 하는 것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회담 의제 중에 지금 계속 거론되는 게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이거든요. 네, 저기 비상지원금 뭐 이 부분인데 그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고 뭐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모르겠고 안 되는 거를 의제마저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거 말고 지금 이제 몇 개의 할 게 많죠. 몇 개의 법안을 지금 다시 재상정하는 게 있잖아요. 특검법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민생 법안들, 특검법 전에도 민생 법안부터 법안들.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제를 올리셔야 되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야당으로서는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이쪽에서 힘을 다 갖고 있는데 뭐 저기 할 건 뭐 효과다.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것만큼은 이거는 워낙 국민적인 바람이 굉장히 높으니까 대통령께서도 크게 열어주시기 바란다.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특검법, 뭐 김건희 특검법이든 무슨 뭐 대장동이든 아니면 뭐 그거는 국회에서 서로 간에 삿바 싸움을 해야 될 일이죠.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의제하고 다 거의 조율하고 보는 겁니까? 그렇긴 하지만 특검법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될 것이다. 안 되죠.
아, 그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때 안 됩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지 말고 일단 그거 빼고 가서. 요거까지는 좀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고 뭐 이런 식 정도까지는 당연히 하죠. 그 조율을 하고 있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가 이제 총리 인선, 뭐 비서실장이야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그거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점에서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좀 더 푸시하시려고 그럴 테고, 야당 대표로서는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추천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이 점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당에 만약 총리를 추천하라고 그런다면 그거는 거국 내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안 갔거든요. 거기까지 가긴 좀 힘들다. 그러니까는 만약 예전에 보세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때 그 비준 처음으로 비준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그 장수항 총장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죠. 떨궜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떨구고 난 다음에 보수에서도 좀 좋아할 만한 사람인 매경의 대표 장대환이신데 장대환 대표 올렸는데 그것도 또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그리고 후보가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냥 제가 추천드린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유승민 얘기했더니 다들 그냥 콧방귀만 다 유승민 전 의원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보수 내에서도 배신자나 변절자가 아닌 그렇지만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승민이가 있는데 유승민은 도저히 안 되시겠다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주호영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뭐 주호영도 여기 올렸었는데 주호영은 그냥 무난한 거죠. 무난하다. 그 다음에 저는 세 번째 조금 더 약간 성향이 친윤 쪽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 여기 비서실장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김기춘 실장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기춘만큼 국정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국정은 좀 이렇게 돌아갔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못마땅한 거는 무지 많지만 그것 때문에 스포일 시킨 것도 있고 이렇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비서실장이나 총리에 어느 정도의 대통령의 의중이 담길 수 있게끔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인선 얘기로 바로 좀 가보면 이미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거론됐던 이 후보들을 예컨대 이번 회담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이미 그거는 물 건너갔고요. 이미 카드는 지나갔고. 아니 제일 먼저 보이는 그 박영선 후보 안 들어오잖아요. 내정자도 물론 아니지만 지금 일본에 계신다 주말에 들어온다고 안 들어오시잖아요. 이제는 이제 그거는 벌써 카드가 물 건너갔다고 보고 양정철 같은 카드는 더군다나 처음부터 같이 끼워놔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다가 이제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이게 더 이상 푸시를 못하는 게 만약 박영선 전 장관이 내정자로 나오거나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비선 라인 추천이라는 게 당장 올라올 거 아니에요.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게 비선 라인이라는 게 대통령실에 홍보 라인들인데 홍보 라인들이 김건희 여사하고도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 그게 나왔던 게 아니 조선일보 통해서 나오고 YTN 통해서 나오고 아니 정말 화가 나는 게 그런 것도 저는 언론 플레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새벽에 그 언론 플레이 한 거는 좀 웃긴다. 이건 5시 반이었어요? 이건 그래서 누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다는 알았는데 그래도 언론 플레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떠보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에 공식 라인인 비서실장이 부인을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느냐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거 아직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잘라야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기강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그 못 자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게 국민들 앞에 다 있는 거고요. 이번에 박영선 전 장관은 스타일 엄청나게 꾸겼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서울시장 그 경선 예, 예. 단일화 경선 때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본색을 많이 봤는데 네. 그때도 제가 토론하고 그럴 때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윤석열 전 총장이죠 당시로서는 예. 그분하고의 친분을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왜 정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통화하는 사이라고 그러던데. 통하는 사이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네. 그런 친분이 있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멘탈의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까지 지금 끌고 오시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분은 협치를 한다고 해도 협치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의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이른바 대세하고의 접점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총선 과정에서 역할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역할을 안 한 게 아니라 거의 이낙연 역할식으로 했죠. 제3당 나올 것이다. 이낙연 탈당할 것이다. 저기 이재명 대표 보고는 내놔라. 공천권을 내놓으면 이길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얘기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기 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정말 속상하다. 박영선 전 장관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에 이렇게 이런 과일들이 이렇게 계속 있었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나와서 제가 요새 막 위로해드리고 있어요. 기회주의자는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정치에서는 기회주의자 없는 데는 없습니다. 박영선 장관 카드는 끝난 겁니까? 저는 끝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좀 전에 총리 후보로 유승민, 주호영 얘기를 하셨는데 비서실장 후보로 추천해 줄 분이 있습니까? 저는 뭐 상관없어요. 누가든지요? 장제원은 어때요? 장제원? 아니 저는 장제원이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왜 원희룡이나 장제원이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자. 한 사람은 대권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은 내가 거기 가면 부산시장도 2년 뒤에 내가 왜 이 정권하고 같이 가면서 이 책임을 다 지나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직 프로스펙트가 이렇게 많지 않은 전망이 좋지 않은 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걸어보겠다. 이런 분들, 이런 충동심을 가진 사람이 뭐 좋죠. 뭐 권영세 좋고요. 저는 김한길도 하시겠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안 할 거고요. 김한길 전 의원이. 아니 저는 그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그건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라. 그 다음에 비판할 겁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비서실장은 이번 이관섭 비서실장이 하는 식에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공직 기강을 잡아야 되는 게 비서실에서 절대로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해야죠. 누가 하든지 간에 어차피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사람을 쓸 거니까 누가 하든 상관없고 나중에 했는데 뭐 잘못하면 그때 얘기를 하겠다. 그럼요. 그때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가령 요번에 새로 신설하겠다고 하는 법률수석 100명을 데리고 하는 거기가 막 왕수석 노릇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비서실장은 역할을 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서실장은 굉장히 독특해서 비서실 안뿐만이 아니라 내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요. 정책에. 그러니까 좋은 비서실장을 갖는다는 건 중요합니다. 법률수석 얘기 나왔으니까 좀 질문 드려보면 그거 꾸린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뭐 방탄 비서실 만들겠다는 거. 방탄 비서실요? 아니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몇 가지가 방탄이기도 하고 공격이기도 할 텐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뭐 이게 뭐 이름 뭐 민의를 짓는 게 아니고요. 저 이른바 사정기관들을 잘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친인척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근데 민정수석이 얘기 안 하잖아요. 친인척 컨트롤 거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사정기관이 이상한 짓을 못하게 하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이지. 근데 지금 법률수석 만드는 거는 몇 가지가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거기 범정이라고 그랬던 거기를 일종의 법률 사무실처럼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김건희 방탄을 위한 100명을 변호사를 고용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죠. 윤석열 지키느라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야당 캐비넷 무슨 초대 캐비넷을 이루어서 여당 국회의원들 딱 잡으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야당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지.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대 같은 역할, 법률 공방의 친위대 같은 역할, 근데 그런 역할을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역할을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것도 하겠죠.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스케줄 조정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도 은근히 뭐 전략을 짜거나 이런 걸 할 텐데 그 도움이 되겠어요 정권에?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할 텐데 네. 국민들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 이제. 이제 많이 알기 때문에 뭘 만들면 그 본질을 다 꿰뚫고 그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뭘 하면은 네. 금방 알아서. 그렇죠. 저는 결국은 이제 오히려 불에 데일 거다 봅니다. 안 좋을 것이다. 그걸 네. 하게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자, 회담 얘기 다시 좀 해보면 최상병 특검은 의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어도 그것만큼은 예. 아니요, 대통령이 못하겠다는 네. 얘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만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네. 야당 대표가 지금 야당 6당이 다 지금 그거를 갖다 찬성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대통령 앞에 전하지 못하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하실 거라고 봅니다. 빠르다면 이번 5월 초에 그 본회의 때 네. 올라가고 통과된다면 대통령 이번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지지율을 20% 밑으로 떨어뜨리면 되겠네. 여러분, 지지율, 선거라는 게 네. 그렇게 무섭고요. 지지율은 아무리 신경 안 쓴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 MBS하고 이제 갤럽에서 나왔던 20%대, 27% 하고 다음 날 23%가 나왔죠? 나오니까 쇼크죠.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국정농단 나오고 탄핵 직전은 10% 국정농단 얘기 처음 나올 때 24%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뚝뚝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굉장하죠. 이번 회담 회의도 사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지지율?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이럴 때 아마 비서실에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더 이상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건 안 됩니다. 동안 그 금요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4.19, 4월 19일 날 뭐 저거 하는데 그날 그거 안 하면 그러니까 그날 한 게 뭡니까? 대통령 전화 걸고 저녁에는 홍준표 만나고 그렇죠. 막 위기 상황이 된 거죠. 위기 상황이다. 네. 지지율이 그렇게 반영이 된 것이다. 네. 결국은 이제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남은 가질 것 같은데 이번 주겠죠 아마도. 네. 조국 대표도 만나게 해달라.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가는 게 그거는 이제 교섭단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야 공동 이제 회담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별도로 만나는 거는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 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18 마이너스인데 네, 2개 부족해요. 아니요. 다 합쳐봤자. 저는 그거는 지금 뭐 그걸 낮춰주는 거 저는 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국회 운영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요. 한두 달 기다려 봐야 돼요.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서로 솔직히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은 제가 표현하는 말만 그건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하고도 마찬가지인데 파트너이자 라이벌이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파트너이자 라이벌인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히 협상을 하는 관계에서는. 그래서 그게 개인적이든 아니면 당대당이든 지금 뭐 저쪽 당에다 막 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조국 혁신당에. 아니, 제가 4년 전에 열린민주당 당한 거 생각하면 조국 혁신당은 지금 잘 저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다 때가 옵니다. 뭐 너무 조바심 내실 건 없고요. 한동훈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오찬 중에 이제 오찬 제의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건강상 이유로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정중하게 거절해도 거절한 건 거절한 거절한 건데 것이다. 저는 이거 제가 오늘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한동훈 뭐 개인적으로 제가 별로 인정하지 않는 분이긴 한데 이른바 정치권으로 들어왔으면 서로 간에 지킬 예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도 이건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만나고 나는 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당 대표였는데 사실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오늘 만나자고 그랬 오찬 하자고 그랬었는데 오늘 만나자고 아무리 그랬다 그러지만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러는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나와서 만나야 된다. 만났어야 된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요. 저는 이게 제가 한동훈 위원장께 얘기 드립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생존하시는 거는 치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대통령께. 대통령은 열심히 밟으려고 그러지만 밟는 모습을 안 하시면서 밟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치받더라도 치받지 않는 모습으로 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정치거든요. 하대 안 한 것처럼 보여야 된다. 그럼요. 그러고 보니까 온갖 예의는 다 차리고. 근데 이번에 하시는 거는 이런 거는 굉장히 용렬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에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골치 아프고 거기다가 제가 여기다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 홍준표 위원장님, 홍준표 시장님은 저는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번처럼 그리고 지금 좋은 정치적인 기회를 찾으셔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른바 지금 뭐 한의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 얘기하고. 아니 그거 다 좋은 거예요. 그건 정치적으로 기여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은 좀 안 쓰시면 좋겠어요. 배신자 이런 말, 배신, 모으는 말 이거는요. 저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쓴 게 우리 정치를 굉장히 나쁜 걸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배신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쪽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왜냐하면 일부러 쓰는 거는 이제는 압니다만 그거는 홍준표 시장님 그렇게 하시면 정치를 그렇게 흐트리시면 안 됩니다. 배신이라는 말로 정치에서는 이건 맞아요. 이건 저기 한동훈 위원장이 한동훈 위원장도 그럴 때 배신이라는 말 쓰시면 안 돼. 왜 국민을 배신 안 한다고 그래? 그러면 뭐 홍준표는 배신하고 윤석열은 배신할 거야? 뭐 김진애는 배신할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입에다 내지 않는 정치인의 구력이 필요합니다. 구력은 꽤 됐잖아요. 아니 홍준표는 지금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일부러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거든. 한동훈은 그렇게 얘기하면 한동훈의 성종이나 윤석열의 성종을 건드릴 건지 아니까 그러시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데 넘어가시면 안 돼. 한동훈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이렇게 잘못 바로 잡는 게 배신 아닌 용기라고 본인 SNS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럴 때도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말 자체를 안 쓰면 되는 거지. 되는데, 앞으로 그냥 용기 있게 한다. 그래서 뭐 저기 할 때 그러니까 뭐 가령 너무 무슨 뭐 권위에 너무 뭐 굴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권력에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겠습니다 하면 되지. 배신한 말은 뭐래 입에 내요. 두 사람이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한동훈 위원장이나 홍준표 시장 앞으로 뭔가 투쟁을 하거나 이런 가능성으로 가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는 열심히 선풍 치면서 보면 되죠. 근데요, 이거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뭐냐면 저는 지금으로선 다들 한동훈이 컴백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다시 또 동맹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정치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정치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지켜야 될 금도를 지킨 거. 그 중에 하나가 배신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그다음에 변절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돼. 변절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자기가 원인을 이게 이유가 뭐다라고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이 믿고 아니 그러니까 이 당에서 저 당까지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그리고 저거를 여기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령 이번에 박영선 저기 이렇게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건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왜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좀 들어보면 전당대회 때 아마 홍준표 시장이 혹시 당대표 도전도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해요. 그건 안 해요. 홍준표 시장은 딱 지금 한 가지가 대권에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저는 홍준표의 머릿속에 있는 건 되게 다 보이는데 이준석하고도 잘 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대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겠으니까 홍준표 시장은 뭐 지금 그런 거 안 해도 어차피 저기에 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1, 2년 안에 지금 정치권에 이게 무슨
뭐 이름이 하야가 될지 탄핵이 될지 개헌이 될지 엄청난 이제 이 폭풍과 급변하는 지진과 사태가 생길 급변하는 것이니까. 사태가 생길 때 이럴 때는 약간은 대선 후보는 약간 떨어져 있어도 좋아요. 야당 대표하고는 다르니까. 여당의 후보들은 조금 떨어져. 그러니까 가령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별 일부러. 말씀도 별로 없어요. 예. 비겁한 거지. 아, 그렇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다 전당대 나옵니까? 몰라요. 아, 이것도 모른다. 지금 양쪽이야. 50대 50. 이야, 이거는 다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나오더라도 생명은 부지해야 되겠고. 네. 뭐 여기 하니까 지금. 근데 저는 뭐 저기 못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오면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는 그런 후폭풍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후폭풍을 아니 왜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 목을 막아야 될 텐데 나서서 막으면 아니면 같이 손들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못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리라 싶은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요거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그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심사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요. 2월 달에도 했었고 또 이번에 4월 달도 하는데 아니 뭐 이제 70% 넘었으니까 원래 7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심사 리스트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수 있고 2월 달에도 심사 리스트에 올라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대통령의 가족은 특히 이렇게 이런 사람은 조심하는 게 맞아요. 그럼 저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는 게 맞죠. 어차피 한 2달 더 있으면 끝나는 건데. 글쎄 말이죠. 석 달 정도 있으면 이제 안 가고 가보셨나요? 저희 구치소는 매일 가긴 하는데. 아니야 구치소 들어가야지.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고. 마음은 그렇지만 이게 참 근데 저 같으면 왜냐하면 이게요 공인이 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하여튼 그럴 때는 하여튼 윤석열 플러스 김건희 이쪽 저기에 패밀리의 속성이 공인이 갖춰야 될 이 기본 소양에 대해서 약간 의문표를 찍게 할 때가 좀 많네요. 네. 그런 거로 봅니다. 말 나왔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이번 주에 뭐 일정이 있긴 하던데요. 아니 뭐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기다린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아유 참 정말 왜냐하면 하여튼 선거 때까지는 용케 잘 참으셨는데 이제부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거든요. 최근에 그 이른바 그 최재형 검사, 최재형 목사, 그 뇌물 명품법 뇌물에 대해서 이걸 갖다 김건희 스토킹으로 해가지고 경찰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입건되고 이러면은 아니 이건 뭐 눈에 거기다가 곧 김건희 특검법에 이게 주가 조작에 관련된 거든 뇌물법에 관련된 거든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거든 이게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근데 이번에 이런 거 할 때 이번에 비서실장이 제대로 들어가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저는 뭐 2년 전부터 했는데 이 부속실 만들고 대통령을 비서 여사를 대통령실에서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나 정무에 자꾸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일부 보수 언론은 관저에서도 빼내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이번에도 왜 관저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같이 인사 얘기를 하고 그런다니까 하지만 그런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거를 없애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그나마 조금 누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게 될 텐데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이제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게 새로 필요하다. 하면서 단단히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진애 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됩니다. 당일 저녁 일반인한테 또 공개가 되고요. 자, 멤버십 회원 가입 방법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